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검사, 판사에 대한 불만에 이어 이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을 협박하다시피 했습니다. 4개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는 신경질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대북 송금 대납 혐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될 거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하며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에게 언론을 보호해달라고 한 적도 할 이유도 할 생각도 없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오늘 뉴스9에서는 이 대표가 뭘 주장하고 있고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지 앞으로는 어찌 될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이채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굳은 표정의 이재명 대표가 법원 앞에 모습을 나타내자 시위자들의 구호가 엇갈립니다.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든 이 대표는 계속되는 외침에 4차례나 머뭇거렸습니다. 좀 조용하세요.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이 대표는 한 법원에서 어떻게 대북 송금 목적을 달리 판결할 수 있냐고 항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안부수 아태엽 회장 1심 판결에서 수원지법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목적을 주가 상승이라고 봤는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걸 지목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법 판결은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 대표는 국정원 기밀 보고서에도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직격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그러면서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준비해온 발언 외에 기자들의 추가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랑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내 지도부 회의에서도 자신의 대북 송금 혐의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대응 자료를 점검하면서 한 최고위원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이 대표의 최측근이 있는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과 재판부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국정원 문건 손팻말을 든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합니다. 방북 비용 대납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안부수 씨의 1심 수원지법 판결문에도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던 이 대표가 일부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합니다. 국정원 보고서는 안 만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걸 빼줬어요. 국회 법사위에선 법원 관계자들을 불러 대북 송금 사건을 현재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 기소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고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 대표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한 반발도 나왔습니다. 자동 배당한 게 맞습니까? 그렇게 배당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이재명 방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피고인 이재명을 변호하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 1인 지배체제가 완성된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포 정치를 했던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떠오른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도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왜 언론이 제대로 지적하지 않느냐면서 언론을 모욕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합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 앞 발언 시작부터 언론을 겨냥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이 같은 사건에 대한 같은 법원의 상반된 결론을 지적하지 않은 점, 그리고 기소를 전후해 검찰발 보도가 쏟아진 점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비하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태도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은 제4부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조여오는 법적 심판이 두려워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또 7개 사건 11개 혐의에도 한없이 당당한 이 대표의 모습에 범죄자들이 위로받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언론을 향해 쏟아낸 표현 수위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총선 대승 이후에 당을 장악하면서 한동안 여유와 자신감을 보여줬었는데 일주일 전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이후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을 취재하고 있는 최민식 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제 의원총회에 갑작스럽게 불참을 했죠. 그리고 오늘 발언도 그렇고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이후에 속내가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연금개혁이나 민생지원금 같은 여러 정책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등 차기 대권주자의 면모를 과시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만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자신에 대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까지 맡게 되면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낀 듯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걸로 알려졌는데 향후 재판과 관련된 일정 아니었겠느냐, 그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는 언론들이 왜곡, 조작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맞습니까? 일단 이 대표의 주장은 지난해 5월 안보수 아태협 회장의 1심 판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내용이 좀 다른데 왜 그걸 설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의 성격이 이 방북비용 대납이 아니라 이 주가를 띄우기 위한 거란 안보수 1심 판결 내용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이 전 부지사의 판결과는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일단 안보수 1심 판결과 이 국정원 문건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수 회장 기소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기 2달 전에 이뤄졌습니다. 당연히 대북 송금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 파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이 돈의 성격이 이 주가 조작용이라면 방북비 대납은 아니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설사 주가 조작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대북 사업의 성격상 이 경기도란 뒷배가 없다면 이뤄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주가 조작의 의도와 방북비 대납이 A 아니면 B로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A이면서도 B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가 근거로 들었던 안보수 회장의 1심 재판부 역시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건설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해 주기로 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네, 자, 오늘 법사위를 보니까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출신 의원들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 배당이 정당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 이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법원을 직접 공격하거나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 방탄에 나서는 듯한 모습에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야당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지만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모습이 이어질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 당 장악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누가 제동을 걸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은 민심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새로운 사건으로 이 대표를 더욱 압박할 듯합니다. 이미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성남시장 시절 있었던 정자동 특혜 개발 의혹,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쌍방울 임직원들의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에도 검찰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가 아니라 6면 초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의 특급 호텔입니다. 검찰이 이 호텔 개발 과정 특혜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으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차장검사가 지난 3일 성남지청으로 오면서 사건 기록 재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가 시유지를 민간업체에 헐값에 빌려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기공식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성남시와 시행사를 압수수색했고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던 사업이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 대표에게 정치자금을 나눠서 후원한 혐의로 쌍방울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된 수사입니다. 이 대표는 정자동 특혜 의혹과 쪼개기 후원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검찰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인지 가리는 재판인데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넣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이 대표 측은 관련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반대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소장 변경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에 따라 이 대표 혐의를 더 구체화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땐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재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와 낚시를 즐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을 공소장에 전부 넣었다며 관련 없는 내용은 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사건 재판은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우선 기피 신청이 뭐고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네,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매해 재판부 기피 신청은 수백 건 발생하지만 인용되는 건 0.6%에 불과합니다. 당사자의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담당 판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요.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한 만큼 이 대표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대표가 기피 신청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네, 판사가 관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바뀌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연시킬 수는 있는데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2달여간 중단된 바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사실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원직 상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문제나 순전히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만 기피 신청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법에 기소된 게 동시 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도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골라서 이 대표를 기소했던 겁니다. 수원에서 재판부가 바뀌지 않으면 사건을 서울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별건 기소를 비판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별건 기소는 수사기관이 특정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발견됐을 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서 나선 이유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이었는데 엉뚱하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됐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기소라는 목적을 세우고 수사해서 모든 혐의를 찾아서 끌어다 붙였다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별건 수사, 별건 기소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방어하기가 어렵고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악용될 수 있어 그 정당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압수수색 등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밝혀졌을 때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 재판부가 불리할 것 같아서 기피 신청하고 별건 수사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균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만 의사, 소아 의사에 이어 뇌전증 교수들까지 휴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원의들의 휴진 신고도 4%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3일 앞둔 서울대병원. 휴진을 철회하라는 병원 노조의 성명서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료 거부한 거는 의사들인데 굳이 진료 예약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요까지를 왜 간호사가 해야 되느냐. 거부하겠다. 휴진 관련 안내를 못 받은 환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파업 관련해서 안내 받으신 건 있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환자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뇌전증 교수들은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진다며 휴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아동병원협회와 분만병의원협회도 병원에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모의 응급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휴진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는 거였거든요. 정부가 어제까지 받은 동네 병의원의 휴진 신고율도 4%에 불과했습니다. 의협은 집단 휴진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도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일제히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보신 것처럼 환자들의 휴진 철회 호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예정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파국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다음 주 무기한 휴진 돌입을 앞두고 마지막 기자회견을 자청한 서울대병원 교수들. 먼저 환자들을 향해 사과를 표했습니다. 환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마지막 몸부림으로 전체 휴진을 결의하였습니다. 의료사태 해결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중증과 희귀질환 진료는 차질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는 2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의대 교수진은 상시적 의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자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막판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인요한 위원장은 이면택 의협회장과 45분간 면담했습니다.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서 국민들과 환자들한테 큰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양측은 이 자리에서 집단 휴진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디 갈 건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지부도 전공의와 교수 등 의료계와 물밑 대화를 통해 전공의 복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아직 6월인데 오늘도 한여름 못지않게 더웠습니다. 경주가 35.2도,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내일 하루 비가 내려서 잠시나마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6월 중순부터 왜 이렇게 더운 건지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시민들이 양산을 펼쳐들고 햇빛을 피합니다. 점심시간 청계천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햇빛도 가릴 겸 덥기도 하고 그래서 양산 쓰고 나왔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온 더위에 서울 성동구 물놀이터도 지난해보다 2주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학교 끝나고 바로 태권도도 가고 하는데 애기가 너무 지쳐해가지고 여기로 바로 오게 됐어요. 뜨거운 햇볕에 바닥 온도는 5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물놀이터에서 나온 지 1분여 만에 발자국이 사라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서울도 33도를 웃도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기상청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뜨겁게 달궈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고기압에 의해서 강한 햇볕이 낮 동안에 있었고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기온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일요일인 모레부터 또다시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닷새째 이어지는 폭염에 택배나 배달기사, 농업인과 같은 야외 작업자는 더욱 힘겹습니다. 자치단체도 비상입니다.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시급해진 건데요.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과수원. 지면 온도가 40도가 넘지만 수확철을 맞아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일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남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막 더워도 이제 걸람 밑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고. 하지만 폭염 속 야외 작업은 심각한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실제 지난달 20일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폭염 순찰 대원들은 농가를 다니며 얼음물과 토시를 돌리고 현기증이나 메스컴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독거 어르신을 찾아 휴대용 선풍기를 나눠주고 한 번 누르면 1단, 2번 누르면 2단. 더위를 피하는 요령도 설명합니다. 기저질환이 한 가지씩 있거든요. 그러면 빈속에 드시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저는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땡볕에 그대로 노출된 배달 근로자들은 쉼터를 찾아 에어컨을 쐬고 얼음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힙니다. 출근하면 여기서 근무할 때만 나가고 끝나면 여기 와서 쉬었다가. 서울시는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올 여름 27곳에서 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몰래카메라 영상을 유튜브 채널로 방송한 게 명예훼손이라는 고발에 따른 건데요. 이명수 기자는 경찰 출석에 앞서 이 김 여사에게 줬던 명품 선물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줄 명품을 사서 최재형 목사에게 주고 최 목사가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유튜브로 방송한 장본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합니다. 디올백과 사내 화장품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겁니다. 이제 돌려주십시오. 경찰은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 기자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최 목사와 함께 김 여사 취재를 상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김 여사의 영상을 공개한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온 이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며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김 여사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재건축 조합장 성과급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 10억 원을 받겠다는 조합장과 너무 과하다는 입주민들이 마찰을 빚으면서 용역업체까지 동원됐습니다. 조합장 성과급이란 게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만 이 건축비 상승에 또 불경기로 분양가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고려한 수준인지는 의문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재건축 조합 청산을 앞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조합장에게 10억 성과금이 웬 말이냐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은 어제 설치되는데 그 직후에 건장한 체격의 용업업체 직원들이 단지를 돌아다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업계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무섭죠.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받아가는 성과급이 과도하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조합 측이 이에 반발해 용역업체 직원 19명을 동원한 겁니다. 다음 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조합은 오히려 적게 받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피해, 추가이익 환수 피해, 다른 조합이라면 100원 이상을 불렀어도 일부 입주민들은 너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 750만 원에 뭐 상여금 이런 거 다 따로 받고 있고 퇴직금 외에 10억을 가지고 또 자기가 인센티브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서울시는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장 성과급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강제력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주차돼 있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새로 도입된 전동차에서 발생한 화재여서 시민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당시 화재 영상을 확보해봤더니 전동차 안이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소방에 신고하는 대신에 자체 해결에 나서면서 원인 파악도 힘들어졌습니다. 정수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후 불꽃이 일더니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립니다. 지난해 말 지하철 3호선 수서기지에 주차돼 있던 전동차 안에서 난 화재 영상입니다. 언론 보도 통해서 이제 불이 났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요. 소가 됐고 배전반도 많이 탔고 실체를 본 거죠. 서울시의회에서는 3호선 운용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화재를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를 자체 진화했더라도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받을 처지인 데다 국과수 감식기에도 놓쳤습니다. 화재 원인은 규명하셨습니까? 국과수에 원인 조사를 의뢰했더니 민간 간의 어떤 재산상의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에는 국과수에서 판정을 해줄 수 없다라고. 특히 공사는 화재 발생 나흘 뒤에 해당 전동차를 열차 제작사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되는 이런 물적 증거를 손해의 책임을 묻거나 원인을 다퉈야 되는 상대한테 맡긴다.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화재 신고 누락은 2년 전 개정된 관련 규정을 미처 몰라서 생긴 일이라면서도 10여 명에 대해 내부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에 일주일 내에 최대 4.0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안전을 우려한 정부의 만류에도 요트협회가 국제 요트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남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는 지나친 게 낫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살이 반사돼 눈부신 바다 위로 수십 대의 요트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국제 요트 대회는 지진 발생 하루 만인 어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국에서 26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부안군과 전북요트협회 측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취소나 축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안전 구조보트가 18척이 배치돼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또 충분하게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하는 입장을 유선으로도 안내를 했고요. 부안군은 이번 주말로 예정된 부안군수배 유도대회와 보치아 선수권 대회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4.0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부랴부랴 백지화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정된 나머지 요트 대회 일정도 취소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냐 그쪽에서는 이제 입장 수정을 했었는데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취소를. 부안군은 이번 주말 열려던 폴포츠 내한 공연도 취소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값싼 중국 제품의 안전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안전모는 충격을 잘 흡수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10개 중 9개는 쓰나 마나일 정도로 충격에 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름철에 많이 쓰는 중국산 물놀이 튜브에서는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구매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안전모 2개를 서로 부딪히자 플라스틱 부분이 힘없이 부러집니다. 힘을 가해 누르면 위태롭게 휘청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저가 중국산 안전모 10개를 실험한 결과 9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넘지 못했고 그중 8개는 충격 흡수율이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하나 이상의 시험 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가 측정되어 충격 흡수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파는 물놀이 기구에선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 오리튜브의 본체에서는 불임 등 생식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95배나 검출됐는데요. 특히 입이 직접 닿는 이 공기 주입구에서도 기준치의 250배가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또 이제 뭐 발암물질이기도 하면서 또 내분비 교란 물질이고 그래서 애들한테 노출이 되면 안 좋죠. 수영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그게 물속에 녹겠죠. 입으로도 좀 들어갈 수 있고. 비눗방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이 된 CMIT 등이 나왔고 눈가용 화장품에서는 대표적 발암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65배나 들어있었습니다. 또 화장품 40개 중 4개는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아예 표시가 안 돼 있었고 그중엔 사용기한이 3년 넘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KTX의 첫 해외 수출이 성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계약 체결이 이뤄졌는데요.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된 것으로 우리로서는 고속철 운행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인 만큼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세계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2시간여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시속 250km급 고속철인 KTX 이음 차량 42량을 2,700억 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한국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해외 수출입니다.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양국 철도공사는 기술 교류를 비롯해 인력 양성과 차량기지 건설 협력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 산업을 유상 원조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를 통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성능이나 가격에서 더 뛰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비즈니스 외교 그리고 금융 지원의 성과가 올 하반기 입찰을 앞둔 53억 달러 규모 현지 고속도로 사업 수주도 우즈베키스탄 정부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통 분야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고도 성장 중인 우즈베키스탄의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큰 보탬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2004년 KTX 고속철이 개통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프랑스의 기술을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20년 만에 우리는 고속철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의 원천은 역시 기술력이었는데요. 우리 고속철의 성장 과정을 김창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4년 첫 운행을 시작한 KTX 고속철. 프랑스 알스톰의 기술을 이전받아 만든 고속철도였습니다. 이제 KTX의 개통으로 한나절 생활권이 되는 꿈의 네트워크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후 4년 만에 국내 독자 기술로 KTX 산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세계 4번째 고속철 기술 보유국으로 올라섰습니다. 2012년에는 테스트용으로 만든 고속철이 시속 400km를 돌파하면서 일본의 신칸센, 프랑스의 떼제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각 객차에 동력 장치가 있는 동력 분산식 고속철 기술도 개발했는데 2021년 KTX 이음 운행을 시작했고 올해엔 성능이 향상된 KTX 청룡도 선보였습니다. 동력 분산식은 별도의 동력차가 앞뒤에 끄는 동력 집중식에 비해 가속과 감속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데 우즈벡에 수출하는 고속철도 동력 분산식입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고속철 차량은 저희 KTX 이음 차량을 우즈벡 현지 여건에 맞게 개조한 고속철 차량입니다. KTX의 첫 해외 수출로 우리는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폴란드, 태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회 법사위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21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을 비롯한 현직 장관 2명을 포함해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법사위 절반이 비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본격 심사를 위해 법안을 소위로 넘겼습니다. 다음 주 21일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신원식 국방장관,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비서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불출석 시엔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 사건도 배당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1심 재판부에 이런 편견과 반상식적인 판결이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사건이 또 그 재판부에 배당이 돼야 했는지. 국민의힘은 사망 해병대원 모친에게 빠른 수사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윤익은 경찰청장과 오동훈 공수처장을 만나 사망 일주기인 7월 19일 전 수사 종결을 촉구했습니다. 빨리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저희들은 공수처의 존폐 문제에 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선 특검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일시 귀국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정치는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한다며 협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일부 무게감 있는 인사들로부터 나오면서 당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유학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국길에 협치가 사라진 정치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저도 깊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22대 국회 초반 일방통행하며 여야 간 갈등이 커진 상황을 지적한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친문계에서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는
영국을 거쳐 독일로 건너간 뒤 연말쯤 영국 귀국할 예정인데 향후 역할론엔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귀국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권 내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며칠 전 당원 당규 개정안에 이의가 있다며 특정인 맞춤 개정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이 대표와 각을 세웠습니다. 원조 친명인 7인회 중 한 명인 김영진 의원은 당원 당규 개정 움직임에 반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민주당원과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인 정치 결사체인 정당이기 때문에 당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임기와 연관돼 오해를 살 수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라크 북부에 있는 대규모 정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던 소방관 10여 명이 다쳤고 공장에 있던 원유 탱크 절반가량이 불에 타면서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화염이 무서운 기세로 솟구칩니다. 소방차가 계속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저녁,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 에르빌에 있는 대규모 정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고 난 뒤에도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원유 탱크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공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화마와 싸우던 소방대원 150명 가운데 14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했고 이 중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진화 작업을 하던 대형 소방차까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현재 불길은 잡혔지만 정유 공장에 있던 원유 탱크 4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훼손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우리 돈 110억 원가량의 재산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지 당국은 누전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한국 축구의 기둥 손흥민 선수가 휠체어를 탄 합성 사진이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이 만든 건데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우리나라에 패한 데 따른 분풀이로 보입니다. 그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4대의 휠체어에 중국어로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선수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모두 중국 SNS에 올라온 합성 사진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뜻을 빗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지난 11일 월드컵 2차 예선 때 중국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자 손흥민은 중국의 3대 0으로 이겼던 이전 경기 점수를 손으로 표현해 응수했습니다. 이걸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도발이란 반응이 나온 데 이어 해설자까지 손흥민은 중국 골키퍼를 위로하는 척했다고 폄훼하는가 하면 위선자라는 망언도 했습니다. 他骨子里边他对中国足球真的极度看清，所以他其实就是一种骄傲嘛，傲慢嘛。 선을 좀 제대로 넘은 것 같고요. 중국 내 혐한이란 부분이 심각하다라. 중국 누리꾼들은 앞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탁구 문제로 다퉜던 점을 조롱하려는 듯 이강인 선수를 탁구 선수로 묘사한 합성 사진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 10개월 만에 풀려난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가 K리그로 복귀합니다. 수원FC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손준호가 친정팀 전북 대신 수원FC로 가게 된 이유가 눈길을 끕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FC 유니폼을 입은 손준호, 마침내 K리그로 돌아옵니다. 뭔가 신인 때 입단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일단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잘 준비해서.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의 주전이었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공항에서 공안에 붙잡힌 이후 10달 동안 세상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319일 만에 귀국. 대한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해 국내에서 뛰는 데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친정팀 전북현대의 시설에서 재활훈련을 해 전북현대의 입단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의 행선지는 수원FC였습니다. 포항 시절 옛 스승인 최순호 단장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준우야, 정말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 대신 들어가서 살고 싶더라. 나같이 늘 들어가야지. 창창한 그런 막 울먹이면서까지 막. 손준호는 구금 기간 몸무게의 변화가 전혀 없을 만큼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하고 오는 20일엔 선수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선수의 마음을 산 수원FC는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를 품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단돈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13분짜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단편 영화보다 훨씬 짧고 이 콜라보다 싼 영화 한 편이 업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궁금한데요. 장동욱 기자가 관객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차를 타고 분주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공. 한밤중 전기차 충전소에서 정체불명의 뭔가와 사투를 벌입니다. 한국 감독 최초 칸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문병곤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대세 배우 손석구가 단독 주연을 맡은 영화 밤낚시입니다. 러닝타임은 불과 12분 59초. 영화 시작 전 광고 시간에 맞먹을 만큼 짧은 단편입니다. 상영 시간 10분대의 영화가 정식으로 국내 극장 상영관에 오른 건 밤낚시가 처음입니다. 티켓값은 일반 영화 정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단돈 1,000원인데 단 2주 동안의 개봉 기간 동안 대부분 회차가 매진됐습니다. 공석이 형한테 맞을 때보다 더 강도 높은 그 액션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약간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지금 극장가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도 비춰지지 않을까. 쇼폼 콘텐츠에 익숙한 관객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영화가 이제 팝콘도 먹기 전에 끝난다라고 일단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가격이 일단 1,000원이기 때문에 참신한 도전이라고 생각 들고 이런 도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담하게 형식을 깬 새로운 시도가 극장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한 제58회 청룡봉사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도서 상감벽지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해온 내과 원장 박원희 씨와 30년 동안 떡볶이 가게를 운영해 모은 7억 원을 기부한 백동민 씨 등 시민 6명이 수상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온 경찰관 5명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 남자가 다리에 섰습니다. 고향을 살리려고 꾸린 협동조합이 파산에 몰려 모든 꿈이 쓰러졌습니다. 순간 한 노인이 뛰어내립니다. 남자는 얼떨결에 노인부터 구합니다. I jumped in to save George. You didn't go through with it, did you? 노인은 그의 수호천사였습니다. 그는 신의 위대한 선물, 삶을 새롭게 얻어 꿈을 이룹니다. 절망을 뒤집으면 희망입니다. 강물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버리고도 남는 것이 삶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죽을 것인가? 저렇게 흐르고도 지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면 우리는 언제 절망할 것인가? 정문술 전 카이스트 이사장은 40대에 전기 설비업에 나섰다가 퇴직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렵사리 반도체 장비 벤처 미래산업을 창업했지만 장비 개발에 고전하며 다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사채에 쫓기고 파산에 몰려 가족과 함께 떠날 결심까지 했다고 합니다. 약국을 돌며 약을 모았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기에 오기가 솟았다고 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신의로 보란듯 성공하겠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벌어 아낌없이 포기하겠노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63살에 번창하던 미래산업을 사내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습니다. 자식들은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불사조 기업인 벤처기업 대부가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독약이라고 믿었던 유산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재산 515억 원을 카이스트에 내놓았습니다. 2차 기부를 약정하면서 밝혔던 소회입니다. 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하더라고 했죠.
이런 속마음도 털어놨습니다. 나도 인간이니까 회사를 자식놈한테 물려주면 좋을 텐데.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가 답했습니다. 밥값을 하고 죽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요. 약속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소박하되 감히 아무나 이루지 못할 소망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야 없겠지만 온통 허세와 거칠애가 춤추는 세상에서 그는 고든 어른으로 살다 갔습니다. 6월 14일 앵커 칼럼 오늘 정문술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더위를 식혀주는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 비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에 5에서 40, 그 밖에 수도권과 제주에 5에서 20mm가량이 되겠고요. 소나기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고 내륙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구 22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보이며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돌며 더울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